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논의와 관련해서 살펴봅니다. 피고인이 국무총리에서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에 관해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들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 봄이 타당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소장에 많은 행위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인정된 자기 의무 위반 관련 부작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관련 행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논의입니다. 공소 사실 중에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는 윤석열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 관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관련 행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관련 행위입니다. 그러면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이 내란 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자기 의무 위반 관련 부작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서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빠짐없이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비상계엄 선포 의안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분명히 밝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을 참석시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그에 필요한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갖출 수 있을 만큼의 특정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소집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와 국무회의 의안들을 미리 알려주어 그들이 의사종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차관을 대리 출석시키는 등으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였어야 할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송미령에게 전하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한 22시 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도록 수차례 재촉하는 등 이들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갖추는 데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와 같이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자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이상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이러한 피고인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는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 또한 형법 제87조 2호에서 규정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관련 행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시도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로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설령 피고인의 주견을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거나 방기선 등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관련입니다.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하여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윤석열이 그러한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 등 다수인을 집합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혹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윤석열, 김용현, 강희구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각각 자신의 직위에 해당하는 서명란을 서명함으로써 공동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라는 인식과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피고인에게 그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 또는 공용서류하거나 이를 폐기 또는 손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표지는 대통령 기록물 및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 표지가 대통령 기록물 및 공용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이를 손상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국무총리 서명란에 서명한 후 윤석열과 김용현이 각각 그들 지위에 해당하는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로 성립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유 등이 주 비상계엄 선포 표지를 사용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논란을 우려하여 그 문서 폐기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서명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강희구에게 대통령 기록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위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위정 공소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기억하는 바에 따라 지출하였으므로 위정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네, 유무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만을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국헌을 물랑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이 택일조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렀어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